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할 때 약간 좀 왜? 떨리셨네요. 왜? 뭔가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 이거 내 지적하시더니 뭔가 어색하다고 자기 이러니까 어색하다고. 아니 댓글이 그렇더라고. 네. 네. 태양 하나 예뻐요 아니면 저거 어색합니다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댓글 많이 지인 달아주세요. 아니에요 지인 네. 아니에요 지인 찬스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선서. 여러분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이 내년에 AI 칩을 3배로 증산한다고 합니다. 목표는 당연히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좀 낮추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네, 중국 매출에 맞아요. 대한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H20 판매 허가를 해줬잖아요, 네. 트럼프가. 해주고 나서 뭐 어떤 짓을 했냐면 매출의 15% 내놔라. 가져와라. 네,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딱 지켜보다가 긁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되게 그냥 까칠해. 그래서 일단 수입하지 마라 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고 이제 향후 나오는 B30A라는 칩도 이제 불확실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칩 작업화를 더 속도를 내라. 그래서 이제 3배 증산을 해라. 국내 칩.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쇠를 보는 게 이제 화웨이, 어센드 910C 같은 거나 아니면 캠브리콘 같은 회사들이 이제 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또 그 우리나라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안미 경중은 이제 옛말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엔비디아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 네. 자, 유리기판도 저희가 좀 핫하게 다뤘었던 주제였었는데 네네. 캠트로닉스가 이 TGV 시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요? 이게 네. 뭔가요? 사실 그 유리기판 밸류 체인에서 네. 캠트로닉스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그동안 유리기판 그러면 대장주가 필옵틱스, 네. YC캠 이런 회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약간 요즘에는 필옵틱스보다 캠트로닉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필옵틱스가 TGV 그러니까 유리에다가 그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그 네. 공정, 그 구멍을 뚫고 이제 구리를 채우는 그 공정이 TGV라고 하는 공정인데 유리판 전체 그 공정에서 사실 중요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필옵틱스가 장비를 한다고 해서 이제 주목을 받은 건데 필옵틱스는 SKC 앱솔릭스 쪽에 납품을 해요. 네. 삼성전자 쪽은 독일의 LPKF라는 회사가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LPKF의 레이저 장비를 쓰지만 그 TGV 공정, 가공 공정을 지금 캠트로닉스가 하게 되니까 사실 지금 전방 시장으로 보면 SKC 앱솔릭스는 약간 좀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막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의 이번 그 시생산 라인은 굉장히 좀 향후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네. 또 엔비디아 실적 아니겠습니까? 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 텐데 네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 전에 엔비디아 시총이 최대 뭐 362조 원 변동할 거다. 뭐 지난 12개 분기 동안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변동률이 7%가 넘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봤는데 네네. 사실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가 좀 바로 밑에까지 왔던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실적이 뭐 시장 컨센을 상회를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는 지금 3%좀 넘게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적?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이번 실적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3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어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쪽도 공격적이고 내년에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AI 캐펙스의 성장률이 꺾일 걸 걱정해서 하반기 시장 조심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 시나리오는 폐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워낙 그 순조롭게 됐고 네. 감세를 하게 되면 결국 빅테크들이 또 수혜를 봐요. 그렇죠. 상당 부분 수혜를 보게 되고 그러면 EPS가 좋아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이걸 가지고 다시 AI 군비 경쟁을 하죠. 투자 그것도.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또 많이 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없어요. 네. 또 하나 포인트가 루빈이라는 차세대 아키텍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전환되는 거고 작년에 우리가 호퍼에서 블랙웰로 전환될 때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었죠. 뭐 이게 발열이 문제가 네, 있다, 네. 인터커넥터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한 분기 정도가 딜레이 됐죠. 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보다 한 분기 정도가 딜레이 되면서 이게 이제 좀 밸류 체인에 영향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이번에도 루빈에서도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자, 이거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큰 문제 없었는데, 세 번째가 문제였어요. 아까 말했던 중국향 이제 매출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젠슨 왕이 이제 일단 3분기 가이던스에서 중국향 매출을 뺐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15%에 대한 그 비용 부분의 네.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이던스를 아예 안 줬어요. 음.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쪽으로 매출이 한 200억 달러까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15%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잘 해결된다 그러면 3분기에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확실성. 그리고 4분기에 나오는 B30A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 이게 결국 그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 비중이 좀 커질수록 음. 총이익률에 대한 그럼 좀 압력이 생길까요? 지금은 그 중국 쪽에서 그 네. 비용이 올라가서 매출 총이익률이 줄어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 일단은 못 팔게 될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미국이 허가해줬는데 실제로 못 파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을 15%를 내놔라.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는 중국 업체한테 전가할 거고 네. 중국 당국이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의 실적에서도 아예 그냥 일단은 향후에 미중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나라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에이펙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초청을 했잖아요. 네. 시진핑이 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잘 되면 엔비디아도 굉장히 향후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죠.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죠. 경주에서 하잖아, 에이펙. 네. 시진핑 와야죠.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은 또 목표가를 일제히 IB에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시장 기대치를 반영해서 평균적으로 한 200달러 정도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실적이 이런 기대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3분기 가이던스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뭐 중국 쪽 그 매출 부분이 빠진 거는 네. 안타깝긴 하지만 네. 빅테크들이 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소버린 AI 쪽도 굉장히 매출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심리적으로는 안 좋지만 뭐 그 충분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그 가이던스 뭐 지금 글로벌 IB들이 제시하는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비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 빠지는 게 이 중국향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가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기엔. 예. 그게 그렇게 큰 이슈였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올해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서 가장 큰 변수가 H20이었죠. 1분기에 이거 판매 중지되고 그리고 갑자기 또 풀어주니까 그러면 저거 그 손실 처리한 게 그냥 이익으로 환입되겠네? 라고 했는데 또 이제 갑자기 15% 수수료 내라니까 네. 정말 트럼프가 디제스터죠. 네, 재앙입니다. 디제스터. 네. 지금 그래도 국내 증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뭐 하나마이크론 4% 넘게 오르고 PSK도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흐름이 사실은 좀 반대잖아요. 저는 네네. 엔비디아 빠지는 거 보고 조금 빠질 줄 알았는데 이 흐름이 좀 맞나요? 지금 그 엔비디아 AI 가속기 그 판매 흐름하고 별도로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의 그 AI6 칩을 받았고 그리고 애플의 CIS, CMOS 이미지 센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테일러 팹에 투자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소부장 밸류체인들은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어떤 그 미국이나 국내 쪽 시장 흐름들을 보면 그동안에는 대장주,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밸류가 어느 정도 목에 차다 보니까 약간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 낙수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미국도 최근에 뭐 계속해서 M7만 집중되다가 수급이 이제는 러셀 2000이나 요즘에는 중소형주 보면 러셀 2000보다는 아크 그 ETF가 훨씬 더 잘 맞거든요. 왜냐면 러셀 2000에는 네. 그 어떤 미국 지방 은행들 있잖아요. 레버리지 많이 쓰는 지방 은행들도 있고 산업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AI 혁명의 요구를 중소형주 흐름을 좀 잘 반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아크 네. 그 펀드가 더 이제 거기에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아크 펀드 흐름이 좋거든요. 수급이. 그리고 이제 국내도 이제 이번에 9월까지는 저는 약간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랑 미국 둘 다? 네. 그래서 이제 조정 이후에 제가 보기엔 조정이 아주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할 경우에는 네. 중소형주 쪽이 굉장히 타깃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AI 거품론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네. 그분이 얘기를 하셔서 AI 거품론이 나왔는데 세말투먼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래도 좀 그런 우려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지. 샘 올트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거 왜 아무도 기자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빅테크들 AI 주들이 비싸다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의 그 어떤 그 M7의 그 밸류에이션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장으로 보면 역대급으로 미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왜 거품이라고 했을까요? EPS가 그만큼 따라가주거든요. 지금 네. 그 빅테크들 같은 네. 경우는 실제로 S&P 500에서 보면 S&P 500에서 M7이라고 하는 그 빅테크들이 차지하는 이익 성장률 그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리고 그 S&P 500에서 AI 기업들이 차지하는 그 이익 성장의 비중이 62%거든요. 그러니까 AI 빼고 나머지 쩌리들이 버는 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AI 쪽이 돈을 잘 벌고 네, 있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 AI 거품론 어디서 나왔냐? 제가 보기에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인력들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최근에 메타가 네. 뭐 대규모로 지금 AI 엔지니어들 막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연봉이 막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본 게 맞는지. 1억 달러. 그게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그니까요. 연봉이. 와, 나 깜짝 놀래가지고. 원래는 100억 받던 네. 우리나라 돈으로 와. 100억 받던 사람한테 10배. 10배 넘게 올려준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 인력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게 거품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거는 그렇네요. 네, 샘 올트먼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 상장 주식보다는 오히려 지금 벤처 쪽 생태계 있잖아요. 그쪽이 좀 심한데 빅테크들이 네. 좀 AI 기업 괜찮은 게 있으면 다 인수를 하거든요, 지금. 아. 그러니까 막 그 괜찮은 회사들도 네. 있죠. 뭐 그런데 멍텅구리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엔지니어 막 3-4명 있는데 뭐 1조 밸류 그 1조 원 우리나라 돈 그런 밸류를 그걸 갖고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빅테크. 그만큼 이제 빅테크들이 AI 쪽으로 지금 뭐 그 워낙 갈증이 심하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인수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빅테크들은 바보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게 터질지 모르니까. 어떤 게 터질지 모르니까 저기서 새로운 기술 AI 쪽에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다른 애가 채가면 내가 그런 것들 바로 도태되니까 이제 맞아요. AI 너무 빠르기 그렇죠. 때문에. 오픈 AI도 사실 벤처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애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이제 세상이 이제 좌지우지되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뭐 제만의 해석인데 샘 올트먼이 뭐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비싸다라고 거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고 약간 이제 그 인력이나 벤처 쪽에 그런 쪽이 너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연봉을 10배나 더 이상 이렇게 쳐주는 게 맞나요? 그 이유가 사실 타당한가요? 지금은 그것도 아닌가요? 군비 경쟁이니까. AI 군비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라는 건요. 이게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만 더 강해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강해도. 그렇죠. 근데 그 조금이 더 강할 수 있는 게 회사 하나 더 인수하고 사람 한 명 더 데려오는 게 거기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와. 지금은 돈도 많고 그냥 과감하게 배팅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거품이 좀 일어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공대를 갔었어야 돼. 아쉽네요. 네. 그러면 그 차세대 AI 칩 로드맵은 어떤지 블랙웰 2025년 본격화, 루비는 2026년 목표인데 진행 상황은 잘 가고 있는지 이 시장 점유나 가격 결정력에 좀 어떤 시그널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아직 몰라요. 뭐 블랙웰은 뭐 계속 차질이 있다고 인정했나요? 네. 계속 문제 없다 그래놓고 네. 나중에 보면 뉴스가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도 루비는 뭐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엔비디아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양산 준비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저러다가 갑자기 뭐 대만의 서버 업체 소스발로 뭐 문제가 있다더라. 코어스 LS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문제가 조금은 아직은 있다고 보시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대만발 뉴스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만발 뉴스. 네, 왜냐하면 대만에서 이제 그걸 패키징을 하고 TSMC 쪽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만든 칩을 가지고 서버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서버 업체가 대만 업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위윈이나 이제 퀀타나 이런 애들이 폭스콘 이런 애들이 하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칩 받아서 테스트 해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대만 뉴스를 잘 체크하자. 맞습니다. 번역기 빠르게 돌리고. 요즘에 뭐 텔레그램에 워낙 빨리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그럼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를 하니까 그 꾸준한 증가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그 사이클상 말씀드린 거는 2026년이 이제 캐펙스 컷이 올 수 있다. 갑자기 막 그 하다가 이제 현금이 마르니까 이제 캐펙스를 좀 이제 보수적으로 집행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감세라는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연구개발이나
투자하면 그냥 환입해주는 게 그냥 화끈화끈해요. 네. 트럼프가. 그래서 R&D 같은 경우도 원래는 환입은 해줬죠. 예전에도 세제 혜택은 해줬는데 5년 동안에 나눠서 줬어요. 감가상각식으로. 네. 근데 트럼프는 한 방에 현금으로 꽂아주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죠.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년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2027년에 이제 캐펙스 컷이 올 수 있는데, 네. 그럼 주식으로 보면 업황이 2027년이 이제 약간 정점이라 그러면 주가는 2026년 하반기에 꺾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년은 앞으로 더 사이클이 네. 갈 수 있는 지금 토대가 마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감세를 해주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뭐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투자 이런 것만 봤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세컨 티어들 있잖아요. 뭐 최근에 뜨고 있는 코어위브나 오라클이나 네비우스나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뭐 투자를 늘려요. 많이 해도 그 세제 혜택 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도 우리가 무시했는데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의 투자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버린 AI 쪽에 이제 투자하는 것들 보면 뭐 유럽도 하죠, 일본도 하죠, 우리나라도 하죠, 인도도 하죠. 네. 자, 그러면 그쪽도 시장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쪽 시장도 자기네들 칩 조금만 해도 한 200억 달러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수요가 새로 막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중국까지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기 때문에 네. 중국 쪽도 뭔가 열려 있었다 그러면 더 세게 갈 수 있었겠지만 아쉬운 대로 제가 보기엔 수요는 그게 걱정 없다. 내년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 이제 가이던스잖아요. 네네. 사실 그 중국 쪽이 좀 아쉬운 거 빼고 좀 주목할 만한 것도 있었나요? 일단 이제 수요는 제가 뭐 크게 걱정이 없는데 지금 그럼 공급이죠. 공급이 그러면 지금 뭐 HBM이나 이런 쪽에서 뭐 공급 과잉이 날 거라는 거는 HBM을 갑자기 겁나게 잘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게 변수겠죠. HBM의 공급 과잉이 올 거라는 거는 네. 아니 수요가 저렇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 HBM4가 그렇게 만들기 네. 쉬운 아이템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가정을 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그렇게 가정을 할까요? 그렇다면? 작년에 모건 스탠리는 네. 왜 그렇게 가정했을까요? 아,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만들다 보면 수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다른 아이템이잖아요. HBM3 8단에서 12단 되는 거, 12단에서 HBM4 12단 되고, 네. 자 이런 것도 계속 바뀌는데 수율이 생각보다 안 좋아져요. 그러면 공급이 막 크게 늘어날 그렇게 될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뜩이나 HBM4 같은 경우는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HBM이라고 하면 그냥 D램을 아파트처럼 쌓는다고 네네. 하지만 1층은 로직 칩이 들어가요. 여기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하고 위에 쌓는 D램을 코어 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베이스 다이는 기존에 뭐 그래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HBM4부터는 네. 굉장히 복잡해져요. 베이스 다이가? 네. 왜냐면 인터커넥트 수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수가 기존에 1024개였어요. 네. 근데 2048개로 2배가 늘어나요. 복잡도 훨씬 더 네네.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캐시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고 네트워크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프로세서 기능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메모리 회사가 이제는 자기네들 설계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파운드리에다 맡겨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12나노 핀팻 기술로 해서 TSMC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쓰고 그리고 삼성은 자기네들이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4나노 핀팻을 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마이크로는 우리가 그래도 계속 해볼래 라고 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출시가 지연될 텐데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근거 없는 틀린 말들을 할까요? 골드만삭스가 네. 나름 계산이 있겠죠. 네.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참.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관성에 젖어서 분석하는 게 아닌가. 관성에 젖었다? 예, 관성이라고 하면 메모리는 원래 만들면 만들수록 수율이 그냥 급격하게 좋아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른 HBM은 것 본인들도 알 텐데. HBM은 좀 다른데 네. 그걸 조금 이제 간과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업계에서 있잖아요. 막 한 20년씩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그 고정관념이 생겨요. 소위 말하는 그 꼰대스? 꼰대라기보다는 네. 스테레오 타이핑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제 좋게 말해주시네요. 이 부분에. 왜냐면 대해서는. 그동안 내가 봤던 툴이 그동안 맞았는데 이번은 틀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계속 맞았는데. 그렇군요.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목할 만한 국내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뭐 하이닉스는 좀 그래도 확실한 것 같고 삼성도 회복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네. 중소형주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삼성 파운드리 모멘텀을 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 쪽에 그동안 수주가 전혀 없다가 네. 테슬라라는 큰 딜을 잡았고 이제 애플도 CIS 잡았고 자 빅테크 한 개만 더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삼성 파운드리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 원래는 CIS를 삼성한테 주려고
그 계속 했는데 이게 네.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빨라졌거든요. 자, 그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뭔가 자꾸 투자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하게 뭐 기반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테일러의 팹이 있으니까 그거 쓰자. 오스틴 팹이 있으니까 쓰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다른 빅테크들도 똑같이 압박받지 않겠어요? 트럼프한테? 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제조 시설 누가 했지? 자, TSMC 애리조나 팹은 이미 다 만땅이란 말이에요. 가득 차 있어요. 사버렸어. 네, 차 있죠. 그러면 비어 있는 거는 지금 테일러 팹이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제가 보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뭐 아마존이나 뭐 거기 하나만 들어가도 구글이나. 네. 희망 회로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는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도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TSMC 쪽은 지금 가면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트럼프가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왜 니네들은 미국에서 생산 안 하냐 그럴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제일 쉬운 선택지가 애플처럼 삼성 같은 거죠. 뭐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거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TSMC한테 홀대 받으니까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기대감이 좀 커졌잖아요. 네.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의 포옹도 네. 보셨죠? 뜨거운 포옹을 했죠. 네. 이재용 회장의 환한 미소. 네네. 정말 찐 미소더라고요. 그렇죠. 가짜 그 미소가 아니라 네, 광대가 그렇죠. 올라가고 맞아요. 잇몸 만개한 그게 한미 기술 동맹의 상징이다. 라는 호평도 있었고 네네. 그럼 이제 삼성이 엔비디아의 이제 패밀리로 약간 확실한 그 눈도장을 좀 찍은 걸까요? 이게 젠슨 왕이 있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좋겠죠. 네. 그리고 미디어를 굉장히 네. 잘 활용을 해요. 미디어를. 쇼맨십이 네, 있다. 쇼맨십 있고 이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데 자,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 젠슨 어프로드. 어프로드 안 됐죠? 네. 실제로. 근데 네. 된 것처럼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건 너무하긴 했어요, 사실. 그렇죠. 하이닉스한테 긴장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면서 좀 계약을 하는데 좀 유리하게 끌고 갔을 거예요. 활용해서. 저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최태원 회장도 있는데 왜 최태원 회장은 허가 안 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막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달려간 줄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데 왜 굳이 이재용 회장하고 그렇게 했을까?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좋았죠, 관계가. 근데 내년 물량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깎아달라 그러는데 안 깎아주잖아요. 저게 뗀뗀하게. 깎아줄 이유가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인데 네. 자꾸 이제 다른 쪽에 제품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블러핑하면서 깎으려고 하는 거니까 최태원 회장도 지금 딱 보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의도적으로 좀 활용해서 약간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HBM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동안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뭐 75%, 80% 되니까 굳이 뭐 저거 HBM 단가 깎아가지고 뭐 할 니즈가 많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그 빅테크한테 눈탱이 쳐서 팔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갑자기 중국에 팔려 그러니까 15%뭐 중간에 통행료 내라 그러죠. 이러니까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압박받는 거죠. 그러니까 야, 고통 분담하자. 왜 나만 떠나야 돼? 니네들 HBM하고 TSMC 좀 이렇게 하자고 이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일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그래봤자 사실 네. 하이닉스는 사실 네. 깎아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쇼맨십을 해도 사실 하이닉스는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진짜 심리전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엔비디아도 이번에는 굉장히 그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SK 하이닉스하고는 내년 계약을 연 단위로 안 하고 쪼개서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도 물량만 프리미엄 주고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의 어떤 나오는 제품들 보고 그 후속 계약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얍삽하네요. 뭐 경영을 잘하는 거죠. 그쵸.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네요. 네. 너무 애국자 같은 그런 비유였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없구나. 어머, 들켰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다음 달 뭐 좀 네. 어려울 거다라고 했지만 네네.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 네.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 겹치고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도 워낙 좀 탄탄하니까 네.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런 부분이 합쳐져서? 일단 금리 인하는요. 9월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이 프라이싱 됐어요. 아 너무 네, 채권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막상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게 오히려 재료 선멸로 볼 가능성이 있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거죠. 다음 금리 인하 언제 해줄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집에 조카가 있는데 애가 막 사탕 사달라고 울어요. 네, 사탕 하나 주잖아요. 네. 또 내놔라 그러는 거죠. 네, 그렇죠. 시장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사탕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네. 이빨 썩죠. 계속 줄 수가 없잖아. 그 금리도 계속해서 인하해주면 인플레가 튀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그러면 후속 금리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시각이 갈 텐데 그래서 그걸 이제 호재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사실 생각보다 지금 지수가 나쁘진 않잖아요. 네. 물론 이제 PPI는 튀어 올랐지만 CPI는 아직까지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이 없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저 관세 부과할 걸 생각해서 미리 재고를 땡겨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당장 그 관세에 대한 비용을 기업들이 떠안아주잖아요. 자기네들 마진 축소를 감수하고. 근데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떠넘길 건데 그럼 소비자들한테 떠넘겼을 경우에 그게 인플레가 안 치솟겠냐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은 인플레가 괜찮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연준도 일단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인플레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뭐 두 차례 더 해주고 이게 될까? 저는 약간 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9월이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는 좀 끝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주식은 이제 네. 큰일 나는데 그러면 어, 뭐 한 번 정도는 더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예. 그쵸. 희망이긴 하죠. 네. 그러면 금리와 엔비디아 실적 고려했을 때, 네. 그리고 좀 국내 반도체주까지 어울러서 봤을 때,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 9월 만약에 조정받고 반등한다 그러면 시장 색깔 좀 바뀔 것 같아요.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소형주 중소형주 쪽으로 좀 이제 볼만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그냥 주도주 빅테크 봐라 그랬잖아요. 네. 잘 가는 거 그냥 타라. 네. 그건 유효해요. 근데 근데 이제 그 포트를 뭐 다 팔고 주도주 다 팔고 뭐 중소형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도주 중에 조금 일부를 덜어내서 이제 네. 중소형주 쪽을 조금 이제 오. 포트를 확장하는 그런 전략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어허.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주도주를 놓치면 안 되는 거는 AI 혁명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진행될 때는 주도주 꾹 눌러앉고 엉덩이 무겁게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안 오르면 또 여러분들 멘탈이 지겹잖아요. 네. 멘탈도 깨지고 막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도 조금씩 이제 일부 포트에서 좀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볼만한 기업들 뭐 있을까요? 중소형주. 중소형주 중에는 일단 AI 소프트웨어 미국 쪽에서는 일단 팔란티어의 향후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팔란티어 괜찮을까요? 팔란티어는 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조정을 세게 네, 받았기 네. 때문에 팔란티어 괜찮은 것 같고 오라클, 뭐 코어웨이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워낙 또 미국도 불개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빈후드 같은 이제 그 거래 플랫폼 있잖아요. 네. 코인베이스 뭐 이런 회사들도 괜찮고요. 국내는 반도체 소부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 쪽에. 몇 개 찝어주세요. 집요하죠? 네. 눈썹을 이렇게 딱 움직이면서 이건 진심이었어, 진심. 집요. 그래서 뭐 계속 저는 네.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오삿 업체, 두산 테스나, 하나 마이크로 뭐 그런 회사들 볼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이 좋아지면 DSP 쪽도 괜찮아져요. 그래서 가온 칩스, 네. AD 테크놀로지, 칩스 앤 미디어 같은 회사들 관심 가지고 보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아마 신규 상장이 있을 거예요. 세미파이버라는 회사가 상장하는데 거기가 삼성 파운드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하는데 그 지금 저기 벤처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유니콘으로 유망해요. 그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상장할 경우에 진짜 유니콘이 될 수 있을지. 다음 달에 상장하나요? 한 11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래서 남았네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음.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중에는 뭐 최근에 그 PSK가 좀 주목받는데 PSK가 하는 게 이제 PR 스트립이라는 장비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덜 중요한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중국의 메스텐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중국계. 걔들이 이제 선단 공정에서 빠졌어요. 네. TSMC가 원래 2나노에 쓰다가 뺐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반사이익을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다음 달은 조금 조심하자. 네. 네,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많이 길었네요.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이 사실 다 해결됐을 것 같아서 그래도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 하시면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과 다음 주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